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아직 4월밖에 안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거의 초여름 날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재라고 하면 사실 날씨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네. 올 여름 날씨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부터 여쭤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기 기상 예측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GCM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서큘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수치 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보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상청의 전망을 보면 기온은 어쨌든 연중 최근에 있어서 가장 높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온이요? 예,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수량이 문제인데요. 강수량이 이제 5월, 6월, 7월을 보면 평균보다는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1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7% 정도의 수증기가 더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보면 중국의 이제 광저우시라든가 중동에서도 보면 100년 만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이런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통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통계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제일 우려스러울 때가 보면 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리고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항상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금년이 보면 봄철에 비도 조금 많았고요. 네. 겨울에도 이제 우리가 눈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면 이제 올 여름에도 폭우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이거를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취해 놓을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해 대책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는데요. 네. 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건 우리가 제방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시설물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비구조적인 대책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네, 한다든가 경각심을 아니면 미리미리 그렇습니다. 일깨워두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제 4단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비 단계인데 네.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하수 관로에 보면 자갈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적체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석션을 해준다든가 빗물바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또 예경보 공무원들 교육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사전 인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올 여름에 그러면요. 뭐 서울에 도림천도 있고 이렇게 도시 침수 예보나 지역 홍수 예보 이런 거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달라지는 거는 환경부에서 이제 금년 3월에 발효된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도심하천유역을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지금도 지자체에서 하긴 하지만 환경부가 이제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는데 이 도침법이 이제 실시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홍수 통제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작구에 가보면 한강 홍수 통제소라고 있는데 이런 홍수 통제소에서 예전에는 한 73곳 정도, 75곳 정도의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홍수 예보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한 3배 많은 223개소를 우리가 홍수 예보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나타나는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AI가 잘 맞을까에 대한 것들이 조금 걱정도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강우 관측이라든가 수위 관측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AI 예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목표로는 한 90%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목표로 가고 있고요. 그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100% 그걸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지만 참고 자료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라는 건 하천의 수위 예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내수 침수거든요. 네네. 내수 침수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R&D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역 부근에 뭐 대심도 빗물 터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또 뭐 저류지 조성 이런 거 관련해서 진행 상황도 좀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찾아오고 나니까 예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방식으로는 이게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도 서울의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 시간당 148mm 정도가 왔어요. 그러면 저희 수공 이제 방재 전문가도 야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것들이 실제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물들이 이제 치수 구조물들이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빈번했던 광화문 그리고 도림천 그리고 강남역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 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터널을 만들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빗물을 뺄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역에 침수된 물을 일시적으로 한강으로 빼줄 수 있는 또는 그 물들을 지하에 저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곳이 우선 발주는 됐지만 네. 공사비가 이제 요즘 건설업체들도 많이 어렵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회사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에 입찰을 했었는데 아무 회사도 입찰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리스크도 있는 공사인데 공사비가 작아서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 금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한 14% 정도 자체 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해서 네. 지금 각각 그 세 개에 대해서 세 개 업체들이 입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홍수 예보를 행수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울 역시 강남의 신세계 센트럴시티처럼 예. 이 민간에서 어떤 지하 주차장을 저류조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민간 시설을 활용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은 효율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민간 시설들이 홍수 방어에 같이 이제 우리가 코워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민간 시설들은 자기 이제 민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원래 조금 침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변 지역의 홍수를 좀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센트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좀 좋은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는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주차장이 좀 많이 비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사회공헌 분야에서 그런 정책을 폈는데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고 코어하고 이제 지원금을 주면서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어느 시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네. 우리가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R&D가 진행 중입니다. 그 R&D 결과가 나오면 이런 민간과의 협조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지형이 이렇게 낮은 편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걸 할 때 감안을 하게 되나요? 지형이 좀 낮다. 신세계도 그러면 좀 낮을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쪽이 이제 법원이라든가 이제 서초역 쪽으로 가는 쪽에서 보면 언덕에서 쭉 물이 내려가죠. 내려오는 지역이고 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그쪽 잠원동 일대가 상습 침수 구역인데요. 그런 지역에서 일정 부분 우수를 저감해 준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 폭우 때가 되면은 사실 반지하 주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 반지하 주택은 지금 현재 그럼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침수 예방 대책 같은 게 올해 좀 더 강화된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신림동에 작년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 그렇죠.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사실 워낙에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이걸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의 상황 자체가 반지하면서도 안전한 것도 있고요. 반지하면서 정말 위험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반지하가 있으면 창문이 한 3개 정도 있으면 창문하고 입구가 3개 정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막이판을 한 3곳에만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입구는 낮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3개를 아무리 잘 설치해도 입구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물막이판을 설치할 때는 시공업체의 선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수에 대한 어느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업체들이 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주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1대1 매칭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침수 예보제라든가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한다 그러면 작년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런 사고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선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라는 예. 게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강우 예보를 하게 되면 그 공간적으로 분포된 강우 예측 강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침수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미리 이제 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침수를 예측하고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서비스인데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확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수예보도 우리가 기상청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다음에 몇 미리 오고도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는 다 틀린 거죠. 근데 이렇게 공간적으로 다른 예측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한 예측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정확도에 대한 신뢰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강우 예측 정보를 80%라고 생각하면 침수 예측 시스템은 한 80%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80 곱하면 이제 60%밖에 맞지 않는 정보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제 대국민에게 이것들을 전달할 때 이제 공무원분들이 조금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민원의 소지라든가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책임 소재보다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들을 연도별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우특보가 발령이 됐다라고 예. 하면은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뭐부터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요령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거주하시는 곳이 상습 침수 지역인지 그다음 두 번째 과거에 재난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강남역 같은 경우 네. 이제 상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되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비가 몇 미리 정도 오면 잠길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겠다는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모래 주머니도 준비하시고 물막이판도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곳에 비가 몇 미리 오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쉽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쉽지 쉽지는 않겠죠.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침수 홍수 우리가 그 지도 같은 것들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그런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 이제 사망 사건들이라든가 오송 지하차도 같이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범람이라든가 붕괴에 의해서 내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짧게는 5분, 10분 이내에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지하 공간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의 하천의 여부라든가 하천의 수위 여부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공간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랑 조금 호우가 정말로 시작됐다 이랬을 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우와 관련해서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네. 이제 위험한 곳은 조금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면 산사태가 나는 지역이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TV라든가 라디오,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기상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더블 피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봐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울가라든가 하천변 이런 지역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곡, 비탈면 그리고 절대로 이제 야외 활동을 웬만하면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면 공사장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뿐만 아니고 공사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우특보 이후에 그럼 또 필요한 조치 중에서 혹시 언급이 안 된 게 있으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 4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 지금 저희가 비가 오고 이제 우리가 홍수,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이 올 때까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한 달 남짓 반 네.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대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 관망들을 미리 정비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랑천 같은 도시 마천들은 홍수가 나고 나면 하천을 준설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토사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천의 단면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준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잡목들을 제거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불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비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응 단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분들의 그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이제 1월이나 2월, 3월 사이에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방지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2달 뒤에 이제 홍수 예경보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대응 훈련을 미리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에서 홍수 정보 제공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대부분 이제 길을 갈 때 우리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의 정보는 교통이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일어났을 때는 차단되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침수되는 구간들을 좀 피해가는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침수라든가 차단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민간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동통신 업체들 그런 데서 반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재난 문자죠. 지금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재난 문자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쵸. 텍스트 위주로 오면서 관계없는 정보들이 많이 오는데 네, 많이 침수는 조금 광범위하면서 그리고 위치 기반에서 그래서 피하라는 정보만 나오지 더 이상의 정보가 안 나오는데 이제 링크를 통해서 공간에서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5월 달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관계기관 전달 우리가 오송지하차도 사건에서도 보면 협업 기능이 조금 약해서 팩스로 보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책임 소재 따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VMS라고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홍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환경부에서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실제로 AI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예. 홍수 예보에도 AI가 활용이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AI에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거 뭐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AI를 홍수 예보에 결국은 인풋 자료라든가 학습 자료가 필요한데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확한 과거 강수량 자료, 그 다음에 수위 자료, 유속 자료, 침수심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 한 20, 30년 동안 그런 관련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홍수 예보라든가 방제 분야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R&D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홍수 AI 관련 R&D는 굉장히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수 예보와 관련된 R&D가 진행되면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목표를 한 90% 정도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100%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네. 결국 운영자가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내에는 홍수 예경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건 확실합니다. AI가 예. 패러다임까지 바뀐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고, 그다음에 혹시 이 사업이 진행 중일 때 어떤 수혜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 대비는 좀 충분히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한강 르네상스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현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추진하시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 한강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천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결국은 이제 생태의 통로라든가 아니면 홍수 이제 치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디자인에 집중을 하게 되면 치수 기능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기술 공모를 받거든요. 디자인 공모를 받으면 하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방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디자인은 어떻게든지 예쁘게 좀 그렇죠. 만들어야 되다 예. 보니까 하천에서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실제로 하천 이제 우리가 변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한강에서 초당 3만 톤 이상이 흘러갑니다. 유속도 2m, 3m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런 구조물들이 거의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치수와 이수 그리고 레저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디자인 쪽에서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치수 전문가들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일단은 안전이 확보돼야지만 네. 그다음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네. 드립니다. 더 그레이트 한강 사업도 좋지만 너무 디자인에만 치우치면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예.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수, 가뭄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가 갈수록 여러 가지 현상으로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신규 댐의 건설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댐을 건설한다 그러면 대부분 반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구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세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신규 댐을 짓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전 세계가 이제 댐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댐이 좀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댐을 지을 곳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집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왜냐하면 댐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자체에 신청을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한 10여 곳에서 우리 지자체에 지어주세요 하고 이제 신청서가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신청도 안 올라오는데 이제는 지방이 소멸되니까 지역에다 이런 시설 지어주세요 하고 이제 올라온 것들이 10여 곳이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용량이 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방어 기능과 이수 기능을 조금 잘 하려고 하면 네. 최소 5천만 톤에서 1억 톤 정도 1억 입방미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신청 온 곳들은 이제 1,000만 입방미터 그러니까 1,000만 톤 정도 되는 이제 소규모 댐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댐을 짓네라고 이제 하나의 댐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굉장히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대규모 댐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댐의 건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현재 지금 어떤 대비들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래 조금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환경부가 이제 물 관리 일원화 이후에 홍수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장관님도 그 상황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2주 전 정도에 이제 제가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수자원학회 회장단하고 치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한 3시간 장관님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면 홍수 안전 주간이라는 것들을 조금 홍수 만들어 안전 주간이요? 예, 그런 것에서 사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보직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 모의 훈련도 하고 그래서 홍수 기간 전에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6월 말부터 찾아오는 장마 기간, 태풍 기간 동안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조금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 또 재난 관련해서 특별히 수해 관련해서 모실 일이 있으면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희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